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윤숙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런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사항과 그 다음에 전문가를 모시고 답변을 드리는 이런 자리는 실은 다른 구에서는 그닥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주민분들한테 뜻깊은 자리가 되실 것 같고요. 그간의 자치구에서 한 달여 동안의 질문을 주민분들한테 받았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90여 개의 질문이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다른 데도 한번 봤는데 거기는 그 정도의 질문 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열정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자리를 준비하면서 우선 양천구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확인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자치구 안에 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다양한 역세권에 있는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66개소 정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 66개소의 현장 안에서 주민분들은 도대체 사업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민분들 간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거를 이제 질문들을 받으신 거를 압축적으로 좀 유형을 구분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질문 오신 거에 대해서 유형별로 좀 전문가분들께 답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네. 힘든 정비 사업인데 과연 누구랑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선 보통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모여서 조합 방식의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뭐 신탁사랑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좀 안 좋은 데는 LH나 SH에 이렇게 사업을 의뢰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런 누구랑 사업을 할지 그냥 자체적으로 할지 이런 고민을 할 때 뭐가 더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 이런 그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이나 공공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민분들한테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거는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학주 실장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탁 방식, 그다음에 조합 방식 굉장히 경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양천구뿐만 아니라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사업 종류,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가로주택, 그다음에 도심복합, 역세권 사업이 많잖아요. 참고로 이 중에 이제 도심복합 사업 같으면은 조합 방식하고 비교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보통 공공 또는 신탁 방식 또는 이제 리츠 부동산 회사 쪽에서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열애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어떤 게 낫냐? 사실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양천구 내에 있는 정비 사업도 신탁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또 조합 방식도 결정되는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면 조합 방식 같으면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방식이고 여기에 장점은 조합원 전체가 의사결정을 직접 한다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자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탁 방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잖아요. 지금 많이 내려와서 총 매출의 약 1% 이내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서울이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데에 1% 이내고 그 외에 수도권 약간 외곽으로 가면은 2%에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정도로 생각하면 총 매출의 1%면은 보통 총 사업비의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같으면은 수수료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총 사업비에. 그보다 조금 윗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탁의 장점은 아무래도 전문성에 있죠. 조합의 단점이 전문성이 약하다는 거. 왜냐하면 조합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조합장님이나 임원들. 신탁은 많은 사업장들을 보면서 거기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금 운영 방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꺼리는 이유는 비싼 수수료, 그다음에 또 신탁을 한번 결정돼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지기 힘들다는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어느 게 낫다, 뭘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집도 지금 신탁 정비 사업과 조합 방식이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결정을 한다면은 저는 제가 사는 집이 용적률이 지금 210%예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기에는 상당히 분담금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뭐 제 추측으로는 약 제가 한 34평 가는데 한 4억 5천 정도 분담금이 나올 거라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건이. 그러면 경비를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합 방식이 유리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인 소유자 의견에서 신탁으로 결정된다면 저는 신탁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성공 여부는 맨 마지막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 사업장, 실패 사업장 보면은 어디가 성공했다 하지만 그 중간에는 수없이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탁과 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가 결정되면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방식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된 방식을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결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조합원분들이 직접 사업을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합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자금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 신탁사하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은 이제 공공에서 나서서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공공에 대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범식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사업자별로 다양한 현장들이 서울에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현장에서 그래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잘 된 성공적인 현장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시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장들을 좀 어떤 현장들이다, 어떤 걸 잘해서 했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주성 CMC 대표 김범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 방식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으신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조합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익숙하실 거예요. 사례도 워낙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접하셨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던 사례를 보면 뭐 신반포 1차, 뭐 아크로 리버파크죠. 그리고 반포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했던 그 원베일리 등이 이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완성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완성된 사례를 찾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신탁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게 대전에 있는 용운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200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이제 준공을 완료한 상태고요. 뭐 작은 규모에서는 뭐 더러 사례가 있겠지만 여기 목동처럼 좀 대규모 단지로 진행되고 있는 신탁 방식은 좀 완성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의도부터 이제 서울시에 신탁 방식의 붐이 일어났었죠. 여의도의 공작 아파트, 한양, 시범 그리고 광장 아파트 등이 지금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업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공의 경우는 서울에서는 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망우 1구역이라는 재건축이 공공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가까이 보면 이제 성남시 금광구역이라든가 신흥구역 같은 경우가 공공 재개발이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방식으로 시행을 했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주변에서 많이 이제 찾아보실 텐데 대부분은 신탁 방식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단지는 상당히 많지만 준공까지 완성한 단지는 현재로서는 좀 많지 않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조합 방식은 워낙 다수의 사례들, 물론 다 사례가 많다 보니까
잘 된 사례도 있지만 망가진 사례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한 가지만 네. 사회자로서 주민분들 입장에 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탁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주민분 중에서. 근데 신탁 방식으로 할 때 주민들이 이거 하나는 그래도 눈여겨 보면서 결정을 할 때 네. 뭐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학조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과도 좀 동일한 내용인데요. 사업 방식은 어떤 하나가 결정되면 사실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리턴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다수가 원하시는 사업 방식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사업 방식을 믿고 따라가시는 게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일 텐데 신탁 방식을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신탁사는 대한민국에 지금 14개 회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회사들 모두 본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네들이 과연 어떤 현장에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신탁사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애당초부터 교육을 받고 태생한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사에 있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들만 저희가 듣기에는 사업의 리스크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런 사업을 조합 방식을 하든 신탁 방식을 하든 공공이랑 하든 할 때 전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될 때 이런 리스크들은 거의 많이 발생을 하더라. 빈도가 되게 높더라.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심히 피해가면서 아니면 잘 따져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분쟁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법무부의율지의 차흥곤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금 도정법이든 이제 빈집법이든 현재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구청의 인가를 받아서 적법한 단체로 구성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부터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합 방식으로 갈 거냐 신탁 방식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추진준비위원회라는 주민단체가 구성이 돼서 추진준비위원회가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 주체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인데 도정법상이든 빈집법이든 준비위원회라는 데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없고 추진준비위원회가 자금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추진준비위원회의 가장 큰 고민이 조합원 후보들의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 활동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과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위원회별로 준비위원회가 또 한 군데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의 추진 동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준비위원회도 있고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QR 코드를 도입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개인에 대한 소식이나 동의서를 받는 홍보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준비위원회 제도라는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 제도 개선을 하면 갈등 요인이나 분쟁 요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이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준비위원회 단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결국은 그 갈등의 요인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위원회 간에 내지는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단체들 간에 주민들 내부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고 그 과정에서 상호 비방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특히 단톡방 내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비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팁으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갈등 요인은 이 아까 추진위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조직과 인력, 비용도 결국은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소요된 비용도 당연히 그 이후에 신탁 방식으로 가든 조합 방식으로 가든 그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신탁사 시행 지정으로 가든 준비위원회 비용도 저는 그 이후에 보전하는 이런 승계 절차를 통해서 결의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결국은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주는 절차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 설립이든 추진위 승인이든 신탁사 시행자 지정이 된 이후에 최초의 총회에서 그런 어떤 준비 활동 기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전하는 안건을 반드시 상정을 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십사 하는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때부터 어쨌거나 법적 기구 없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중에 사업이 추진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유의해서 사업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업 저 사업 절차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던데, 이거는 사업의 종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양천구 안에만 해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는데 실은 이게 각각에 적용하는 법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추진하는 절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기간도 많이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 동네가 재개발을 해. 근데 나는 다른 방법의 상법을 하는데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옆에는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는 늦게 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용을 아시고 가시는 게 서로 분란도 없애고 사업을 원활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김학주 실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이 너무 커서요. 저도 원리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이렇게 리플릿 다 받으셨고 절차도 들어오실 때 받으셨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그 도심 공공 복합만 딱 구분을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이 공공 도심 복합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건 관리 처분 방식이 아니고 토지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고 기간 자체도 많이 다른 거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그리고 또 지금 도심복합 사업은 이제 올 2월부터 시행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 그 신탁사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회사가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추진되는 건 아마 공공도심복합이기 때문에 열애로 하고요.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 가로택 정비 사업, 뭐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규모 정비로 구분되는 걸 좀 딱 구분을 하면은 자, 가로택 정비 사업이 대표적이죠. 자율택 정비 사업은 너무 소규모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 없고 추진위 구성도 필요 없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도 사업체 인가랑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뭐 한 앞에 계획 단계, 기초 계획 단계가 한 3, 4년 빠지니까 전체
우리가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면은 한 4년 정도 이득을 보고 가는 거겠죠. 기간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또 빠지니까 또 1년 정도 기간이 보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정비사업 하면은 절대 기간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죠. 통상 우리가 35층 아파트를 짓는데 한 4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잡습니다. 이건 층수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가로택 정비 사업이 정말 작은 뭐 200세대밖에 안 짓는데 이것도 35층을 짓는다. 이것도 역시 40개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은 층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절대 기간이 또 있죠. 이주 철거 기간. 자, 이것도 역시 한 1000세대 규모 넘어가면 1년 이상 잡아야 돼요. 그리고 철거도 역시 성면 포함해서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잡고요. 자, 이런 뒤에 절대적 기간이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분할 때 자, 공통적인 절차가 공사 집 짓는 거고 이주 철거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 사업 유형에 따라서 기간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떨까? 절차가 뭐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추진위 구성하시죠. 그다음 조합 설립을 하거나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받습니다. 그럼 곧바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규모가 크면 환평 받고요. 교육영향평가도 받고 그러면서 이걸 거쳐서 사업시 인가까지 갑니다. 한 기간적으로는 조합 설립까지 추진위에서 가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은 좋게 걸리죠. 빨리 한다 하더라도. 조합에서 사업시 인가 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으면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까지 1년, 그리고 절대적인 기간이 이주철거 공사기간, 이 정도가 이제 흐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정비사업이라고 하신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질문하신 의도를 보면은 공통적인 정비사업인데 얼마나 걸릴까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규모가 좀 1000세대 넘어간다 그러면은 대충 공사 기간 4년, 지금은 45층 이상을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45층이면 4년 잡습니다. 그럼 공사 기간하고 이철거는 못해도 5년이죠. 앞에 기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뭐 당겨서 한 4년에 당긴다. 그럼 전체 9년 정도를 보는 거고, 다만 가로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같으면은 그보다 한 2년 정도를 2년 3년 정도를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 6년 정도의 사업을 끝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원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업하는 와중에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거 하나를 처리하는데 시행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탁 사업과 조합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은 정비 사업이나 어떤 그 건축, 설계, 시공과 관련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은 경영, 관리 전문성을 얘기하거든요. 조합장님이 뭐 건축사라고 해서 그 사업장 분쟁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 또 특별하게 도시정비 사업을 빠삭하게 안다 해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 성공하고 이런 제반 절차를 잘 진행한 조합을 보면은 관리 경영 능력이 우수한 데가 공통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사업 종류를 어떻게 봐야 할까, 또 얼마나 걸릴까 할 질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얘기는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이게 사업이 워낙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이 워낙에 다르고 그거에 따라 절차도 어떤 건 간소화돼 있고 어떤 거는 정식대로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기간을 그냥 이론적으로는 몇 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현장에 가면 내 가족의 의견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원분들이 막 500명, 1000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사업을 하시니 제각각의 의견이 다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데 모아서 의사결정을 착착 해가지고 별 이슈 없이 가면 좋은데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또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해 주시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무언가를 할 때도 우리 가족이 아빠가 엄마가 애들이 뭔가를 설득하듯이 주변 분들이 서로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합리적인 타당성한 이런 얘기들로 설득의 과정들이 좀 원활하게 되면 사업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 의견을 못 좁히면 사업은 무기한으로 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항상 마음속에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주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소위 이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이 실은 너무 많이 변합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변해요. 근데 최근에 이번 달 4일에도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김학주 실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 개정된 내용들은 아마 제가 저번 주 강의할 때 한번 앞에 챕터에서 간단히 5분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 주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자료는 있는데요. 이제 주요 요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고무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돼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 입안 요청,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상호 의제 처리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검증에 있어서 총회 끝나고 조합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 이미 관리처분 사전 검증을 저희 이제 부동산원에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법 개정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칭 하에 재건축 동의율이 완화됐죠. 70%로. 그다음에 동별 요건도 일단 상가 전체를 이제 한 개 동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데 상가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소유권이 드러난 경우에는 3분의 1로 그 동별 요건도 완화돼 있다. 이런 쯤에서 이제 돼 있고, 또 아직은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통합심의에도 또 두 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죠. 의제되는 것도 더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인허가를 추진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모아 놓으면은 이제 그래도 패스트트랙에 많이 접근했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설명드린 아마 기회는 없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2030이 발표됐습니다. 2030 내용에도 한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용적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편됐어요. 개편된 것도 이거는 다 설명드리기에는 1시간도 부족한 내용이라서, 다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2030에서 용적률 체계가 변경됐고, 그러면서 이러면은 공사비도 오르겠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의외로 우리 정비사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이제 시프트 개념으로 지어야 되는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규모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사업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잡해서. 네. 아무튼 법이 요번에 개정되면서 재건축, 특히 이제 양천에는 목동이 굉장히 재건축을 이제 한꺼번에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지금 도입이 돼서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도 지금 보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사업을 하시면 그래도 재건축을 할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뭔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근데 요번에 동의서,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양식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날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새로 변경되는다고 하던데, 저는 이 점에서 주민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비계획을 위반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그냥 하루 이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이렇게 팍 받는 게 아니잖아요. 꽤 장시간에 거쳐서 주민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동의서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거두시게 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의서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느 동의서에 맞춰서 내가 다시 징구를 해야 되는 건지, 옛날 동의서가 유효한 건지 이런 거를 판단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 변호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바뀐 게 입안 제한 동의를 추진위 동의하고 서로 상호간에 지금 동의 의제를 하는 걸로 6월 4일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안 제한 동의를 6월 4일 이전부터 구 양식에 따라서 계속 받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6월 4일 시행과 동시에 그 상호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양식이 바로 공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신양식이 공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조례 시행 규칙으로 공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6월 4일 이후에 그럼 동의서를 어떻게 구양식으로 여전히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신양식 초안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인 측면 먼저 말씀드리면 6월 4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받은 동의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6월 4일 이후에 아직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소식이 공포가 안 돼서 신동의서 양식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게 아마 이달 하순쯤 예상이 되는데 시행규칙 서식이 나올 게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이게 법은 바뀌었는데 구양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신양식 초안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는 일단 둘 다 가능하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이런 입장을 일단은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으로 바뀐 거는 추진위원회 동의서 양식은 6월 4일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동의하면은 조합 설립으로 의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입안 제한도 의제가 되고 그 내용은 6월 4일 기준으로 추진위 구성 동의서 양식은 바뀌었기 때문에 6월 4일 이후에는 새로운 양식으로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이 된다. 추진위 동의서는 그 확실한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다만 법적으로는 이제 6월 4일 기준으로 구동의서와 신동의서 다 효력을 인정을 하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그 상호 의제 조항이 없을 때 받은 동의서이기 때문에 각각의 동의 효력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 제한 동의서는 입안 제한 동의 효력을 인정이 되는데 그걸 6월 4일 이전에 입안 제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추진위 동의가 의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안 제한 동의를 추진위 동의에 의제를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다시 진구를 해야 추진위 동의로 의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입안 제한을 할 때. 그런 어떤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양쪽 동의서를 다 쓸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의서 진구할 때 양식이 달라가지고 접수를 하네 못하네 동의율이 미달하네 이러면 그동안에 쏟았던 정성이 다 날아가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거 말고 돌발 질문을 한번 저기 김범석 대표님한테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6월 4일 개정된 내용 중에 전자적 투표? 동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6월 4일부터 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전자 동의 방법도 그 개정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일자가 12월 4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실 때는 정해진 양식에 지장을 찍어서 내셨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내셨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여쭤봤지만 집에 인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인주가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 핸드폰으로 보험도 가입하고 은행 계좌도 트는데 왜 동의서만 굳이 서면 동의를 고집하느냐라는 취지로 12월 4일부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동의 여부에 체크를 하면 동의서로 인정되는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총회를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장소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총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 총회 역시도 온라인 총회라고 해서 동영상을 전송해서
그 총회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12월 4일 시행 이전이라도 실증 특례라는 제도를 인정받은 그 총회 그 동의 업체를 쓰게 되면 그 업체가 시행하는 전자적 방법의 총회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12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직접 총회에 가서 동의 의사 표현이라든가 동의서를 이렇게 서면으로 내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제는 좀 더 편리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비 사업 하는데 갈등이 너무 많아요. 해결 방안. 이게 되게 둘이 뭉실하게 지금 질문은 돼 있지만 정비 사업을 하면서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민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업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시공사도 있고요. 또 설계나 이런 용역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청도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법을 해석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나는 우리 옆집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줘. 그다음에 내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다 다릅니다. 의견이.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 있고 아는데 분명히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분쟁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콕 집어서 몇 가지만 변호사님께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송 트렌드나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조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그 분쟁 유형은 어느 정도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임원 집행부를 둘러싼 싸움이죠. 저는 이제 이 도정법의 가장 큰 그 입법적인 오류라고 생각하는 게 해임 발의 조항입니다. 지금 도정법의 임원에 대한 해임 발의 요건이 10분의 1입니다. 10%만 해임 발의를 하면 그 발의자 대표가 직접 해임 총회를 조합장을 대신해서 소집해서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도정법 제도입니다. 당초의 도입 취지는 투명한 조합 운영과 소통을 추구하는 조합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해임 조항, 해임 절차를 굉장히 완화했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로 인한 조합 내부의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가장 많은 갈등의 유형이 임원의 해임 선임에 따른 분쟁 절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른 정답이 없습니다. 추진이든 조합이든 신탁 방식이든 막론하고 결국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잘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임원 선임 해임 둘러싼 이런 분쟁 갈등이 많아지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잡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국토부 포함해가지고 운영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실태 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여러 가지의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 그 조합이든 사업장으로 직접 가서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실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정법 위반 사항이 있거나 형사 문제가 있으면 시정 지시, 보완 지시, 고발 조치까지도 하는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공사 관련된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공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선임 단계, 선정 단계에서와 선정 및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지하는 조합들이 꽤 있습니다. 시공사 해지하는 조합들이 꽤 있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의 흐름이 시공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공사 계약만 한 상태고 아직 사반자로 파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 이 공사를 했을 경우 시공사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을 조합이 배상하라고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일단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이후에는 해지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뒤에 잠깐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추가 공사비 관련된 분쟁이 의외로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을 해서 공사비 갈등을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아마 질문 나오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가와 종교시설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조합 설립 동의 단계에서부터 굉장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또 상가하고의 어떤 마찰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상가 합의를 하고 나서 조합이 그걸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반법적인 문제. 그래서 상가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사업을 정비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상가 관련 리스크를 상당히 철저하게 처음부터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관련된 분쟁은 주로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종교시설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게 대토가 필요한 종교시설인지 아니면 어떤 분양권만 필요한 종교시설인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원하는 종교시설인지에 대해서 그 유형에 따라서 철저한 대토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보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일찍 이루어질수록 조합은 엄청나게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갈등들을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의 종류별로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실은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건 우리 분담금, 비례율 막 이런 거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집 한 채 있는 거 잘 재개발하고 잘 재건축해서 내 새 집도 받지만 재산을 조금 증식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지요, 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은 평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도대체 비례율이나 분담금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는데 제일 그냥 잘 알고 계시는 거는 종전 감정 평가가 뭐가 좋게 나와야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이거 그냥 거래가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주는 건지 뭔지 이제 모르시고 막 다툼이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앞에 변호사님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양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실은 상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고 뭘 알려달라고 그러면 잘 안 알려주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현장에. 그거 관련해서 조금 평가사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재건축 사업이든지 재개발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유자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몇 평 아파트를 받아가는데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죠. 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나의 분담금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상대편에 있는 내 옆집 또 건너편에 있는 집 저기는 분담금을 어떻게 내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담금 산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면 재건축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유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갖다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짓죠.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우리 소유자님들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분양을 받는 거예요. 분양을 받고 남는 부분은 일반 분양을 해요.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일반 분양한 자금을 갖다가 공사비에 충당을 해서 이제 공사비를 부담금을 갖다가 줄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조합원님들이 분담금을 내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때 그 나누어지는 분담금의 크기를 갖다가 좌우하는 게 이제 우리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분담금의 크기가 좌우되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세대, 다가구, 뭐 연립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부분이 대지가 30평, 40평 되는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하고 대지는 10평밖에 안 되지만 3, 40평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 두 대표적인 유형에 있어서의 가격의 차이 여기에 따른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평가했던 이제 한남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그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송을 7번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물론 조합에 따른 관리 처분 취소 소송이었죠. 또 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송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는 그 기준과 방법이 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판례로 인해서 성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성립된 부분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동시에 평가를 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의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위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율은 크게 30%까지. 30% 범위 안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위법한 차이로 이렇게 두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목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갈등이 생기냐 하면 큰 평형과 작은 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뭐 20평, 30평, 40평, 50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래되는 그 금액들의 단가 차이. 그게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 큰 이제 불만이 있죠. 그래서 큰 평형인 경우에는 어차피 아파트 단가는 동일한 거 아니냐. 그러면 동일한 단가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하자. 그래서 가격을 다 정하면 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단가를 갖다가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라고 정하면 20평은 뭐 10억. 그죠? 뭐 5천만 원 곱하기 20평 하면 10억. 그 다음에 50평은 뭐 5천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곱하기 50평 하면 뭐 25억. 이렇게 평가를 하자.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억인데 큰 평형은 뭐 2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유자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죠. 또 하나는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들이 옛날에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로망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아파트 한 채에 단지 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월세 한 300만 원만 받으면 나는 내 인생의 노후 생활을 다 준비한 거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바뀌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들이 자꾸 낮아지니까 이분들은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이제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옳거니 이참에 내 본전을 찾자. 그리고는 우리 30년 전에 분양할 때 분양가를 보자. 아파트 니네 20평 아파트보다 우리 1층에 있는 10평 상가의 분양가가 훨씬 비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제기하면서 이제 우리 재건축 사업에 따른 동의를 갖다가 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사회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이제 세입자에 따른 영업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가 강의할 때도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는 입법 정책상 영업 보상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특히 세입자분들은 영업 보상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 이제 시장에 자판 깔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영업 보상하러 들어가면 참 여러 가지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용 재결에서 나온 결정들은 자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행상들 앞에 자판 깔고 있는 그 장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영업 보상을 일부는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세입자분들은 이제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재개발 사업장에 이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재개발 사업의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비 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한 건물, 그러니까 뭐가 건물 말고, 그죠? 적법한 건물에서 적법한 허가나 면허나 신고를 받은 그 영업을 한 분만 영업 보상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가 영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 한 1,000만 원 안에 이제 이전비만 보상을 해주고 거기 정상적인 그런 휴업 보상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어디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내가 어떤 영업을 해보겠다, 어떤 장사를 하겠다 할 때는 그 구역이 재개발 사업장이면 그 재개발 사업장에 정비 계획의 공람 공고일이 언제인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 재산상 손실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감정 평가 이게 결국은 나의 분담금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와 관련돼서 소송도 또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장 아마 피부에 와닿는 얘기셔서 귀에 잘 들어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용적률은 올라가는데 왜 돈은 많이 내지? 물론 돈을 적게 내시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요즘에 워낙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분담금이 올라가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실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평가사님한테 이 분담금, 어쨌거나 분담금을 낮추려면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업성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분양가도 좀 높고 공사비, 제일 중요한 공사비는 좀 낮추면 좋겠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되게 요소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건데 과연 이 사업성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담금 산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어떤 걸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좋을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평가사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여기에서 몇 번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분담금 산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갈 신축 아파트 또는 뭐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 그 감정평가 금액과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내놓은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나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거기에 비례율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비례율을 곱한 것, 그게 이제 자신의 무상권리 가액이 되고, 그러면 자신의 무상권리 가액과 자기가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 그게 이제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는데요. 그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를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면 나의 무상권리 가액이 내가 들어갈 아파트의 가격보다 더 크면 그때는 그 차액을 환급금을 받게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제 조합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제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가 난 데도 있고 지금 임박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목동 14개 단지는 거의 이제 연내에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가 난다.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건축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예상 추정 분담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그 절차를 묻게 되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비계획을 갖다 지정하면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또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심의를 받으면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면은 또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신청을 받으면 또 그 분양신청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담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갖다가 또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주를 갖다 할 수 있고 또 착공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절차 단계마다 항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70% 동의를 받아라, 이런 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매 단계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분담금을 갖다가 우리가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가 종전자산 평가를 막 높인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원 분양가를 막 낮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앞서 강의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비례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안분해 줄 것인가,
그 안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줄여주거나 분담금을 갖다가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기 사회자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일반 분양 수입을 높이거나 아니면 공사비를 낮추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담금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 그럼 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단계들은 다 거쳐야 돼. 단계를 건너뛰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단계를 갖다 거칠 때 동의서에 적극 참여를 하셔서 빨리빨리 동의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에 가장 분담금을 줄이는 그 가장 핵심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우리 단지들마다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상가의 동의율을 갖다가 높여서 이 참여를 독려하는 것. 그죠? 그래서 상가 동별 요건에 따른 이제 방법들이 이제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소수들이에요. 소수들은 다수에 의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지 않을까 이런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이끌어 나가시는 리더들은 절대 감정 내세우시면 안 돼요. 감정 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그 사업을 갖다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5조 원, 10조 원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항상 냉정하면서도 포용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 당신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당신의 이익은 당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아파트 조합원들은 아파트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서로 윈윈해서 우리가 화합해서 가자. 이 베이스를 갖다가 깔아놓고 접근해서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으로 제 답변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관리 처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이 그 감정 평가, 종전 감정 평가를 하면 나만 높이면 뭐가 유리하다. 상대방을 낮추면 뭐가 더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익과 비용을 얼만큼 배분할지. 많이 가진 사람 당연히 비용 많이 내고 수익 많이 가져가고 작으신 분은 당연히 적게 내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서 결국 이게 누구 하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결국은 사업성하고도 연관되지도 않고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아까도 앞에 우리 누구랑 사업하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탁사랑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고 뭐 공공이랑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런 거를 내가 방식을 선택을 할 때 관리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뭐가 좀 다를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주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뭐 간단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정비법의 이제 관리처분 관련 법률 쪽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뭐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조합이나 뭐 지정개발자나 똑같이 절차 행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조합 방식이 아니라 다른 지정개발자 방식을 하니까 관리 처분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아니면 절차 어떤 게 생략하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어떤 스킬적으로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절차나 뭐 분양 신청부터 해서 관리 처분에 필요한 내용, 뭐 평가서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제출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 뭐 이 정도만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용적률하고 분담금하고 이런 이슈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되게 이제 많은 갈등들도 생길 수 있고 이런데 최근 들어서 혹시 이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분담금도 낮춰야 있고 우리 조합에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들도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실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평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일반 분양가를 높이거나 공사비를 낮추거나 이래야지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빼고 우리는 열심히 사업을 빨리 하는 거 이게 답이다 했는데 아까도 그 변호사님께서 최근 공사비 관련해서 시공사와 갈등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코디 파견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도 조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실은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 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코디들이 파견이 돼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도 있다는데 변호사님께서 혹시 이런 좋은 사례 또는 이런 거 공사비 관련해서 분쟁 중에 좀 핫한 분쟁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공사 관련돼서는 갑과 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선정 전까지만 조합 시행자가 갑입니다. 선정되고 나면 을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실무적으로 보면 선정한 이후에도 계속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조합의 입장에서 그러면 시공사를 어떻게 대항해서 이기거나 비기거나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공사비 관련돼서도 시공사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 단계에서 먼저 조합이 선정 계획안을 만들게 되는데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는 선정 계획안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공지원자인 구청에 다 검토를 사전에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에서 하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표준 공사도급 계약서 안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내용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계약들의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급등함에 따라서 ESC라고 하죠. 물가 변동분을 계약에 없지만 반영해 달라는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 공사비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발생된 사업장에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조정하는 항목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 금액을 협의하고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공사비 갈등을 조정 중재해서 그 안을 총회에 올려서 통과시키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도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옆에 계신 김학주 시장님도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저와 우리 김학주 시장님이 파견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가 메이플자이라는 굉장히 그 고급 아파트가 반포에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공사비 갈등이 컸고 공사비 금액 차이도 컸는데 결국은 코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을의 입장에서는 시스템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장이 4구역도 거기에 따라서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양천구에서는 그 시공사가 이거 해서는 안 될 법적인 수단이지만 유치권까지 간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목동 파라곤이라는 조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만 거기는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까지 해서 추가 공사비를 주기 전에는 입주를
못한다라고 해서 법적인 분쟁까지 갔는데 거기도 결국은 저도 거기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해서 양쪽을 중재해가지고 결국은 원만하게 마무리돼서 입주에 이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을이라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자꾸 그 시공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서울시에서 마련된 제도적인 틀을 활용하면 충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공사계약서입니다. 공사계약서에 대해서 조합은 표준계약서 안대로 시공사 보고 제안을 하라고 하는데 시공사 절대 그 표준계약서 안 그대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또 필요한 항목들은 다 바꿔가지고 공사계약서 안을 제시하고 그걸 밀고 당기기를 상당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계약서 중에 공사비 증감 요인, 그 다음에 증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ESC라고 하면은 소비자 지수도 있고 건설 공사비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어느 걸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소송으로 갈 건지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로 갈 건지, 이런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한 수단까지도 공사계약서에 철저히 반영을 하는 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공사 선정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파트너로 갈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되고 계약할 때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좀 보시고 계약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너도 나도 아파트 분양권. 지금 팔면 분양권은?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모아타운을 하든 뭐 역세권에서 뭐를 하든 내가 상가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사무실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가 조금 재산 가치가 좀 높다 보니 다 아파트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에도 또 실제적으로도 이거 관리 처분하는데 다 법적 기준도 있고 뭐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개수만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재개발 재건축 나 안 하고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살 텐데 그분은 그럼 분양권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고민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범식 대표님께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재건축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 하시는 게 이제 새로운 주택 또는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의도가 분명한데 사업 방식하고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양천구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 권역 안에 있고, 근데 다행히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는 상가 소유자, 근린생활시설이나 부대시설을 가진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먼저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 재개발은 또 틀립니다. 재개발은 역시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하죠. 하지만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가 그냥 땅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서울시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택이 아닌 소유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구나. 그거 조례를 확인하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공통적으로 1+1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의 전용 면적이 크면 두 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종전에 갖고 있던 재산 가치가 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또는 기존의 종전 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이 있죠. 추가로 받는 주택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받은 주택은 이전 고시 후 여러분들이 등기를 그리 이전한 다음부터 3년 동안은 전매를 금지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
다만 과거에 2주택을 분양받는다라고 해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선호했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2주택을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2주택자,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내용에 있어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2개나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전에 2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던 거를 누군가에게 하나를 팔아서 토지 등 소유자가 나와 다른 사람의 둘로 이제 분리가 될 경우에는 한 주택만 공급합니다. 한 명의 조합원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신 분들은 조합 설립 이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분양권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부동산을 처분하실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집이 3개인데 3개 주택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주택까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건축 사업만 해당이 돼요.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3개를 갖고 있든 30개를 갖고 있든 하나의 물건으로 합해서 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3주택까지 보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상 사업성을 고려해서 2주택까지만 줄 건지 3주택까지 다 허용할 건지는 이제 조합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기 이제 목동에 계신 주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막 아파트를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모아서 같이 살려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상가, 우리 재건축할 때 상가 조합원 분들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아파트 이제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 보도상에서도 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밀도가 높은 얘기여서 변호사님께 한 번은 꼭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정하는 게 추진 준비 단계에 있는 아파트, 이건 재개발은 관련이 없고 재건축 사업장에 있는 단지 내 상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소유자한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 63조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아예 상가를 안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상가를 아예 짓지 않고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경우, 그럼 상가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아파트 분양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의 권리가액이 높아서 아파트 최소 분양가 이상이 되는 상가조합원, 이건 당연히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문제인데, 그 권리가액이 아파트 최소 분양가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는 정관로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관로 비율을 그래서 어떤 조합은 0.1로 완화하면 10% 권리가액만 되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0.5로 한 조합도 있었고 0.7로 한 조합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상가에 부여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판결이 2개가 났는데, 하나는 그 방배 6구역 사례에서 조합이 상가한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 위해서 0.1로 완화하는 정관 변경 결의를 했는데 총회에서 거기에 부당하다라고 아파트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비율을 완화하는, 정관로 정한 비율을 완화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조합원 전원 동의라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아파트 분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하나 났었고, 그다음에 2번째로 신바포 2차 상가 사례 판결에서
그건 합의서에는 0.1로 추후에 정관 개정을 한다라고 하고 동의를 해서 과반 동의를 충족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됐던 사례인데, 나중에 조합이 그 합의를 했으니 그 합의서에 따라서 0.1로 정관 변경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역시 또 아파트 조합원이 그 방배 6구역 사례를 들어가지고 전원 동의가 없는 정관 변경,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기준을 0.1로 완화하는 건 무효다라고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게 또 역시 무효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어떤 정관으로 비율을 상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상가에 대한 동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할 때 상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반 동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된 원인이 이 두 가지 판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상가 조합원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기준을 정관으로 완화하는 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해 가지고 조합 인가 이후에 뒤늦게 정관을 변경을 해서 상가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낮춰주는 정관 변경은 그거는 이 법리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최초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그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최초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확정하는 정관의 상가와 합의된 내용의 비율을 0.1로 하든 0.5로 하든 합의된 비율로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창립총회하고 조합 인가를 받으면 그거는 저는 분양권이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지금 모범 사례가 최근에 이 양천구에 인가된 목동 6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목동 6단지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동에도 아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가 이제 조합원들하고 이런 분쟁들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좀 잘 첨조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재건축 고민 재초안. 예. 도대체 재건축 하게 되면 내가 분담금 이거 초과 재초안 이거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되는지, 언제 부과되는지, 최근에 이게 이제 계속 정부에서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혼동이 많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평가사님한테 설명을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건축 부담금은 세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조합원 분담금은 내가 몇 평에서 몇 평 갈 때 분담해야 되는 공사비에 따른 분담금이지만, 이거는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갖다가 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먼저 초과이익을 구하고 그 초과이익에다가 이제 뭐 10%에서 50%까지 그 되는 금액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산정하게 되는데요. 작년 3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완화는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완화시켜준 그 개정된 법률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목동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볼 때 재건축 부담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딱 마지막 한 가지 최종 2주입니다. 예. 언제 이주를 하는지는 당연히 아까 관리처분 하고 나서 하는 건 맞는데 2주 기간이 이제 딱 얘기가 이제 조합에서 알려지면 이주할 때 보상금은 어떻게 받고 나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김범석 대표님께서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또 돈 얘기로 끝내시네요. 이주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주는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 이주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주를 나가려면 내가 이 단지 안에 안 살더라도 세입자나 뭐 월세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시켜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 단지 안에 살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거주할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이사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존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기본 이주비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 기존 담보 범위 내에서 50%까지만 대출을 해줬는데 6월 27일 날 그것도 또 제한을 했죠. 최대 6억 원까지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인근 지역에 가서 어디 전세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또 필요한데 그걸 이제 추가 이주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 이주비는 은행에서 빌리는 거, 그리고 추가 이주비는 시공자를 통해서 시공자가 신용 공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시공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주는데, 자기 돈 빌려주는 회사는 없을 거고요. 본인들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그걸 조합에 빌려줍니다. 그럼 조합이 필요한 조합원들한테 다시 빌려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주비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평형에 있는 단지들 같으면 동일한 비용을 지급을 해주고, 이주비 이자 같은 경우는 다 조합이 사업비로 다 정리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주비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주비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는 조합원 본인 부담으로 입주 시에 뭐 완납을 하든지 월마다 계속 은행에다 납부를 하시든지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비를 받으실 때는 기존에 있던 저당권은 다 설정을 해지하셔야 돼요. 받은 돈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억의 담보 물건이면 5억을 받으시는데 기존에 근저당이 뭐 3억이 잡혀 있었다. 그럼 본인은 2억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에게 이제 이주비 추가 대출 조건을 걸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의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시공사 뽑을 때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이 높습니다라는 걸 자랑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9시면 저희가 여기 이제 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응답에 대한 시간을 갖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좋은 자리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5년도 상반기 지식 포럼에 대한 열정에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이것으로 상반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